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상강제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스토리 트레이딩, 그 실전 매매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주식은 물론 뭐 종목도 가장 중요합니다. 뭐 지금 뭐 빠지는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고 뭐 합니다만은 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또 빠진 종목도 많이 있고 가장 종목이 중요한데 이제 뭐 확률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뭐 안 좋은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아무리 뭐 적자가 많이 나는 기업 같은 경우도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다 그러면 조그만한 그 호재에도 막 급등이 나오고, 또 반대로 지금처럼 수급이 상당히 안 좋고 유동성이 안 좋은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오히려 대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시향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시장이 좋으면 아무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죠. 종목도 많이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그래서 일단 그 시향 파악이 중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뭐 단기간에 지금 많이 밀었고 또 하락장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죠. 누구는 더 밀린다, 덤린다. 누구는 뭐 지금 현재가 저점 구간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향이 좀 중요합니다. 이제 하방에서 만약에 지금도 많이 밀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2600에서 한 300포인트 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구간인지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알아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중요하죠. 근데 또 지금 또 우리가 뭐 다음 달 11월, 내일 모레 11월입니다. 11월, 12월 또 1월 달 뭐 2, 3개월을 우리가 그 앞서서 지금 현재 구간을 쳐다본다 그러면, 지금 또 저점이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큰 수익이 날 것이고,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뭐 단기냐, 그럼 단타다 그러면은 저 역시도 뭐 단타합니다만은 일단 뭐 차트만 보고 기초하는 거고요. 1박 2일 코스다, 아니면 뭐 장중에 단기적으로 일단 치고받고 하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사실 농론을 해야 좀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 기간을 처음에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보다 시장이 이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연말까지 좋겠다 그러면 더 싫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그런 뭐 반대적인 의견이다 그러신 분들은 더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 시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이죠. 뭐 기본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업도 이번 분기 때,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대부분의 그 지수 관련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가 일단 마무리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그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잠깐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지금 막 크게 밀리는, 지난주 이번 주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뭐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보고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수급이 좀 꼬여서 그런데,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더불어서 이제 뭐 재료까지 내가 지금 보유한 기업이 뭐 나중에 지금이 당장 아니더라도 연말이나 뭐 내년에 가게 되면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또 이제 그 재료가 있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더불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수급 같은 경우도 이제 메이저, 개인이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네들도 단기 매매를 많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거래소의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농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초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초 분석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수급도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 로고 핵심 추세도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미리 이제 쭉 올라가 가지고 장기 저항선에 뭐 영풍제지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고점에서 이런 장기 저항 구간에 있는데 실적 좋고 성장성 좋고 수급 좋아.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뭐 반도체도 일부 종목이 있고 뭐 2차 전지야 7월 달에 이제 그 구간에서 얻어 맞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적인 입장이 이제 와 있고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어느 구간에 있느냐, 어느 구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이렇게 밀고 나서 지금 현재 장기 지지 구간에 있다. 반대로. 근데 내년에 이 기업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진다. 그럼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죠.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로고 핵심 추세도 공부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2,300 구간이 추세 지지, 장기 지지 맥점이죠. 뭐 변동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그런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이미 이제 고점에서 한 300포인트 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좀 선취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그러니까 단기 종목은 뭐 차트 보고 분봉 보고 뭐 1박 2일로 치고받고 하면 됩니다만은 좀 중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개월 끌고 갈 종목군들은 한 번에 이제 매수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오늘 내일 팔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통 이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뭐 2, 3일 만에 자금 대비 뭐 4, 50%, 많게는 어떤 분들은 뭐 70%한 번에 막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올해도 이제 그 종목별 수급을 쭉 한번 보십시오. 기관하고 외인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펀드 같은 경우도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 한 종목도 뭐 전체 펀드 자금 규모 대비해서 뭐 10% 이상 들어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종목별로 뭐 0.5%, 뭐 1%, 2%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박스권 장세 9월 달까지 유지하다가 지금 9월, 10월 달 되밀었는데 그 전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가총액이 몇 조 원짜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냥 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매수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요. 그 몇만 주씩 뭐 좀 많게는 뭐 1, 20만 주 이런 식으로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 쪽이 코스닥 이번에 하락 나오면서 꾸준하게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는데 그들 종목군들도 지금 한 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인들 메이저들이 매수는 꾸준하게 하는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립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받쳐놓고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는 종목군들이 있고 지금처럼 시장이 좀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을 때는 기관과 외국인들도 밑에서 그러니까 추격 매수 안 한다는 얘기죠. 밑에서 던져주는 물량만 받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매수가 장 마감하고 나서 기관 외국인들 들어왔다 하더라도 주가는 하락이 나오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선취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계획적으로 좀 분할로 어느 기간 동안 나는 하루에 몇 %씩 분할 매수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주가를. 한번 딱 그 스토리가 이제 살아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당장은 매수 안 한다 하더라도 뭐 어느 구간에서 뭐 돌파할 때 나는 뭐 좀 더 주더라도 매수를 하겠다. 그게 이제 맥점이죠. 안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이 정도 가격대 오게 되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왜? 주식은 아무도 저점에서 한 번에 매수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격에서는 내가 좀 분할로 매수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나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시장이 뭐 이래버리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같이 흘러내리죠.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추고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적절하게 매수하시면 지금은 당장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하더라도 가져가면 어지간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일단은 완성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러고 나서 이제 중기 종목은 접근하는데 그러면 이제 시향이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현재 시장이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타협을 보고 이제 다음 달부터 좀 반등을 이끌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시장 요인을 먼저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더 빠질까? 아니면 이제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뭐 행보를 할까? 이 정도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안 빠지기만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9월 중순부터 9월 그 만기 때 외국인들이 만기 전날하고 그다음 만기 날 선물 매수가 4만 개 넘게 들어오면서 급등시키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다시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 중순부터 지난주 10월 주말까지 10월 25일이죠. 27일 글로벌 증시가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 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게 뭐가 또 있는지 예상도 좀 해봐야 되고 가장 문제가 이제 국채금리 급등, 그다음에 국채금리 급락인데 지난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지난주 그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약간 이제 쌍봉으로 지금 밀리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유럽 개장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 넘게 빠지면서 지난 전전주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장기 추세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좀 더 이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재 구간에서 이제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좀 치고 하기 힘들다 기술적으로 그런 이제 그 결론이 나오겠죠.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장기지 30년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은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죠, 환율. 요 세 가지 이제 복병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요거 이제 11월 달에 내일 모레 이제 시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그 외국계 자금이 펀드가 좀 들어왔습니다. 중국 시장에. 그동안 이제 계속 매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 안 했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 영향도 가장 많이 미칩니다만은, 이제 중국 수출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위안화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인들이 중국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위안화는 강세 전환될 것이고 또 위안화 강세 전환 된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더불어서 같이 강세 전환 되겠죠. 그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 전환 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물과 뭐 현물 좀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화도 일단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1360원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환율도 이제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유가도 지금 뭐 안정화되고 있고. 유가는 나중에 뭐 중국이라든지 내년에 신흥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이제 발생하니까 그러면서 올라가는 상관없습니다. 100달러 돌파하든 뭐 120달러 돌파하든 간에. 건강한 상승이죠. 중동 전쟁도 어제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상군을 주말에 일단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동 전쟁도 이미 그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차 전지, 요거 제가 일단 수급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달과 10월 달 이 시장 급락 구간에서 사실은 그 2차 전지가 거의 그 주범입니다. 시장 하락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더 밀 자리가 있느냐. 이 부분들 일단 파악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다 왔다 생각하고요.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 신용이 이게 이제 2조 원이 아니고 주말에 보니까 3조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스탁론 같은 경우도 1조 원 이상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잖아요. 영풍재지 관련해가지고. 영풍재지 사태도 일단 터졌고, 이게 5천억이 아니고 뭐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영풍재지 관련해가지고 반대 매매만 그 당시에 5천억 나왔습니다만은 최소한 한 2조 원 넘게 나왔을 겁니다. 역대급 미수금도 일단 발생해가지고 지금 줄고 있는 추이고. 그래서 아마 이 신용하고 뭐 스탁론, 그다음 영풍재지 반대 매매, 그리고 미수금 관련 또 반대 매매, 이 금액을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적어도 한 7조 원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이번 시장에서. 그러면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악성 매물을 이미 시장에서는 소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아니고 전전주, 2, 3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수출 규제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 주가 밀었었고, 우리 관련 종목군도 영향 받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테슬라가 일단 실적 발표 끝났고, 지난주에 원래 그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면은 이제 애플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는 이번 달 15일 날 실적 발표하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애플 실적 발표한다 그러면 주요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빅테크 3분기 실적이 다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말까지 가게 되면 굵직굵직한 종목군들 실적이 다 발표가 끝나거든요. 그럼 그들 종목군들도 이미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올 게 과연 11월 뭐 연말에 있을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적인 큰 악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그 4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분기 대비해서는 꺾이죠. 3분기는 4.9%가 나왔고 4분기는 3분기 대비해서 한 2.5% 정도? 거의 이제 반으로 이제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미국이 또 먼저 빠진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 주가를 선반, 지금 4분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지금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그 뭐 경제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재도 이미 이게 뭐 한두 개 아니고 제가 이제 12개로 추려서 지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외에도 막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장 좀 시장을 많이 괴롭혔던 굵직한 악재여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급을 봐야 되겠죠.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부터 지난 9월 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메이저는 외국인입니다. 거래소는. 그 외인들이 이제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한 달도 안 빼고 계속 매수를 했어요. 1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했죠. 저점에서. 6조 3천억.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4조 2천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요 5월 달까지는 외인들이 거의 한 10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13조 원 정도. 그러면서 6월 달부터 지금 또 반대로 지금 5개월 동안 또 순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순매수를 유지했고 6월부터 지난주 27일까지는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누적은 지금 이제 연간으로 보게 되면 외인들이 5조 6천억 매수했고 기관 쪽은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뭐 코스피 때리기 바쁘죠.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9월부터 코스닥은 그 기간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뭐 한 달 넘게 이제 매수해 주니까 그나마 좀 땡큐인데 좌우지간 이제 거래소는 기간 쪽은 계속 순매도, 특히 이제 연기금이 올해도 한 3조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연기금이 좀 매수 전환되게 되면 다른 기관 쪽도 좀 매수를 할 텐데 뭐 올해는 연기금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연말까지 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면 좀 들어와 줘도 되는데, 그죠? 예. 뭐 찔끔 들어왔어요. 1,300억 정도 10월 달에.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이제 개월수로 따지면 5개월 동안 이번 달까지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예,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좀 일단락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좀 지수도 이제 2,600에서 2,300까지 다이렉트 뺐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중으로 보더라도 지금 0.83이죠. PBR이. PER은 10배를 지금 약간 좀 하이하는 그런 수준이니까 여기서 외인들이, 왜냐하면 10년 만에 지금 밸류에이션 기준에서는 가장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코스피 기준에 있을 때. 더 때릴 것이냐.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11월부터는 막말로 뭐 매수는 안 하더라도 더 매도는 안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그러면 수급도 일단은 조금 이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누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작년에도 1년 동안 8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올해도 지난주까지 8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예. 그나마 이제 금융투자가 8월 달부터 3개월 연속 매수를 해주면서 한 2조 원 정도 매수해주는,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 삼전이 됐던 뭐 하이닉스가 됐든 간에. 이제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8조 2천억을 매수했습니다만 주가 올라갑니까? 기관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중에서도 금융 투자하고 이제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 그나마 이제 코스닥 지수가 뭐 하방 경직이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같은 장에서, 아니면 나중에 올라갈 때 좀 파워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도 그 3개월 동안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게 2조 원이면 이게 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 더 빠질 것 같다 그러면 크게 좀 빠질 것 같다 하면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안 들어오겠죠. 개인적으로.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이제는 이제 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 위에서 이제 9월 달도 막 1조 6천억 매수하고 강하게 좀 매수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약간 겁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항상 그 주식은 심리죠. 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파생시장에서도 지금 8일 동안 개인들이 풋쪽으로 지금 자금을 지금 배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에도 아마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10월 중순 지나서 한 11월부터 지수를 막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수급적으로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실 많이 매도를 했어요. 1조 2천억. 이번 달에 한 3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4조 원 넘게 때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500억인데 뭐 11월, 12월 날 만약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외인들 뭐 매도 금액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체 누계상으로는 이제 기관 쪽에서 요건 이제 사모펀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사모펀드 빼고는, 뭐 금융투자는 일단 매수 전환됐고, 투신도 뭐 금액은 크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조 단위가 나왔었는데, 그럼 이 정도 수급 구조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추정입니다만은, 막말로 뭐 강한 매수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뭐 9월달, 10월달처럼 연속적으로 외인하고 기관들이 때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수급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 이거는 제가 그 지난주에는 이제 10월 25일까지 그 미스터 마켓 강의하면서 시가총액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린 건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자, 2차 전지가 시총이 좀 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만 매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강한 반등이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 정도는 좀 확보해주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왔는데 9월 6일 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가 꺾일 때가 요때 전체 시가총액이 303조 원이었어요.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5%. 요게 이제 10월 27일까지 보게 되면 더 줄었더군요, 보니까. 10월 25일보다도. LG 에너솔루션이 123조에서 이제 93조로 감소했지 않습니까? 30조 원 감소했고. 포스코 홀딩스도 한 14조 원 감소했고. 이런 식으로 쭉 감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0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전지 시총이 220조 원으로 줄었어요. 전체 이제 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거의 12%. 10월 27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834조입니다. 9월 6일 날은 이 당시에는 2,000한 38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 6일 대비해서 10월 27일, 불과 이제 한 달 반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조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200조가. 코스닥은 최고점 대비, 7월달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한 1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그죠? 그러니까 9월 6일 날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은 거의 10% 정도 지금 감소를 한 거고, 코스닥은 뭐 한 15% 이상 아마 감소를 했을 겁니다. 근데 신용 같은 경우도 한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치를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몇 가지 수치를 딱 조회를 해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2차 전지가 시총이 83조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가 200조 원이 감소를 했는데, 전체 코스피가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83조가 감소했으니까 전체 시총 200조 감소한 금액 대비해서 프로테에 따지면 83조죠.
한 40%가 2차 전지가 하락이 나와서 작용을 한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끌어내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대표적인 종목만 지금 6종목만 지금 한 거예요. 뭐 금양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코스모학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들 종목까지 따지면은 뭐 이번 하락이 한 50% 가까이는 2차 전지가 하락을 주도했던 그런 주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또 이제 구분해 봤어요. 9월 1일이죠. 이제 9월 1일이면 여기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9월 1일부터 만기까지 8월 저점을 안 깨고 이게 박스권 횡보하다가 9월 15일인가 16, 7 여기서 저점 깨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피가 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을 얼마를 매도했는지 지금 보니까 뭐 LG 에너솔루션은 8,500억, 포스코홀딩스 7,200억 이런 식으로 쭉 매도를 해가지고 6종목을 요 6종목만 요 구간에서 3조 1,0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3조 1,000억. 근데 외국인들이 9월 1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은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중에서 2차 전지만 3조 1,000억을 때려버린 거예요. 얼마? 85%를 때려버린 거예요. 85%를 전체 매도한 금액 중에서 2차 전지, 그것도 이 6개 종목에서만 폭탄 투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은 실질적으로 때린 게 뭐 한 5천억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요 기간에 이제 다른 또 2차 전지 후발 종목권까지 따지면은 제가 한 90%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때렸다는 얘기, 2차 전지만. 2차 전지 때리고 그 중간에 또 선물 좀 매도해가지고 다시 한번 빼버리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이제 뭐 선물 때릴 게 없으니까 하이닉스 그냥 때려버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또 눌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뭐 다른 종목군들.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박스권 버티다가 실적이 3분기 영업이익이 기아 같은 경우는 무려 한 270%가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그냥 밀어버리죠. 오늘까지도.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종목군들도 밀어버리니까 더 밀어버리죠. 아무튼 2차 전지가 거의 한 85%. 여기 지금 이 대표 종목만. 그래서 이제 지수는 이제 하락을 유도했다. 거기다 선물 매도. 근데 이번 뭐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외인들 그 선물 매도가 크게 안 들어오고 장중에 선물 17,000계약까지 종가 전까지 매도하다가 장 막판에 또 매도 물량 확 줄여버렸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요거 이제 6월달, 아까는 이제 9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고 6월달부터 지난주 10월 27일까지 외인들이 이제 2차 전지 매도한 금액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제 제가 왜 6월 1일부터 잡았냐면 앞서 제가 이제 월별 수급 분석 이 보고 드렸을 때 외인들이 5월 달까지는 계속 매수를 하다가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매도를 했잖아요. 원래는 6월 중순부터 매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기 편하게 6월 초부터 제가 잡은 거예요. 6월부터 매도를 했으니까 기준점을. 그래서 이제 6월부터 얼마를 매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G 에너솔루션이 1조 2천억, 포스코홀딩스가 5조 6천억이에요. 가장 많죠?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중에서. 아마 역대 최대로 매도됐을 겁니다. 특히나 7월 26일인가요? 그때가 2차 전지가 최고점 찍었을 때 그날하고 그 다음날 외인들이 이 포스코 이 한 종목만 포스코 종목이 상장일에 가장 많은 물량을 매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 누르게 따지면 아마 포스코 홀딩스만 10조 가까이 될 겁니다. 1월부터 따지면. 아무튼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때렸고 LG화학도 한 1조 5천억, 뭐 퓨처엠이 2천억, SK이노베이션이 3,700억. 요 6종목만 6월 1일부터 요 구간부터 지금 10월 27일까지 한 5개월 가까이 지금 매도한 금액이 합계가 지금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10조 원이에요. 6종목만.
근데 요 기간 동안 외인들이 코스피 전체 매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7조 5천억이죠. 전체 매도한 금액 7조 5천억인데 2차 전지 요 6종목만 10조 원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종목은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2조 5천억이. 물론 이게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입니다만은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요 6월부터 27일까지 외인들이 실질적으로 코스피에서 7조 5천억을 때렸는데 2차 전지 6종목은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요. 보면은 외인들이 좀 많이 때린 게 없어요, 사실은. 기관 쪽도 그렇고. 얘네들이 시총이 뭐 그 당시에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5% 작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폭탄 투하해버리니까 다른 2차 전지 후발 종목 다시 밀려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또 이제 하방 또 선물 때리니까 다시 또 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계속 대밀리고 저점을 깨버리고 그 와중에 여기서 10월 10일 날 저점 찍은 줄 알고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또 영풍재지 또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 금액이 출회되면서 또 다른 또 개인 투자분들 신용까지 유발시키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영풍재지 보유하셨던 분들이 딱 그 종목 한 종목만 몰빵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10원 한 장 지금 귀한 그런 수급 구간에서 그 담보 비율 채우려고 다른 종목 집어 던지고 영풍재지 물렸던 분들이 주식 담보대출 받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던져가지고 또 담보 비율 채워야 되고 거기서 또 2차 전지 또 한 번 더 밀어가지고 더 밀어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밀었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이 수급 구조로 봐서는 뭐 거의 뭐 2차 전지만 때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서 먼저 2차 전지가 이제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2차 전지 때 밀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제 기술적으로 우선은 지금 3개월 이건 2차 전지 K 누지 지수입니다. 이 로그 차트 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K 누지 지수가 여기 이제 고점 나왔었고 그다음에 그 7월 달에 이게 슈팅이 나왔던 거예요. 7월 26일. 슈팅 나왔다 윗꼬리 주고 정확히 여기서 얻어맞고 지금 3개월 연속 밀리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지금 고점에서 3개월 연속 같이 밀죠. 이미 이제 주가를 밀었으니까 아까 그 스토리 매매처럼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 전지를 더 밀 것이냐. 여기서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지수도 다시 한번 이 지지 맥점 이탈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3개월 만에 2차 전지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작년 저점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구간에 이제 저점 라인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작년 저점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제 이번 달에 특히 이제 거래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격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도 물리고 기관 외인들도 평균 가격이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물렸어요. 여기서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이 막 수익이 좀 많이 난 상태도 아직도 더 밀겠죠. 근데 얘네들도 지금은 평균 매수가를 보니까 다 물려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대표 종목군들이. 확률적으로 여기서 더 밀진 않겠죠. 더 크게. 막말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달 가게 되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왜? 아니 또 3개월 동안 10조 원을 때렸으니까 6월부터. 특히나 또 9월 그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3조 원을 넘게 때렸지 않습니까? 또 2차 전지가 또 이제 3분기 대비해서 또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잖아요. 예상은. 아하, 그러면 이 정도면 이제 매도 맞을 만큼 맞았다. 2차 전지도. 얘네들이 이제 지금 뭐 막말로 급반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하락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하방 경직만 확보를 해주더라도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를 막 외국인들이 또 막 2차 전지 때리듯이 뭐 때리지 않는 이상은 현재 지수대에서 매도와 매수세가 좀 타협을 보지 않겠느냐. 거기다 이제 기술적으로 로그 중기 핵심 지지 맥점이에요. 작년 10월 9월 달 여기서 터닝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120개여서 지지 맥점이고. 이런 부분까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하, 그러면 지수가
뭐 기술적으로는 지금 매물 공백존의 하방 쪽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더 크게 물리지 않을 것 같다. 그죠? 예,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뭐 11월, 12월 아니면 연말.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2025년 동안요, 98년도 IMF 때부터 코스피가 언제 가장 많이 올랐냐면 1년 중에 바로 11월과 12월과 특히 11월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12월, 그다음에 1월 효과까지 이어지면서 1월까지 이 3개월이 가장 많이 올랐었거든요. 제가 그 데이터는 아마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미스터 마켓에서 보여드렸었고, 그다음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이 10년 이래 가장 PBR 기준으로 했을 때는 0.83이잖아요. 증권사는 더 낮게 보는 데도 있어요. 0.81까지. PBR 기준,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년 이래 지금 가장 저평가된 국면이거든요. 지금 자리가. 그거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후에는 이제 추가 급락보다도 하락보다도 뭔가 이제 좀 반등을 모색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이제 수급적인 부분하고 아울러서 이제 그 재료 부분, 다 선반영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왔고 기술적으로 이제 맥점까지 왔잖아요. 그럼 경기가 지금 좋아질 것이냐? 주가 올라가려면 경기도 우선 기본적인 게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쪽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그 선행지수입니다. 선행지수. 맨 아래가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고 빨간색 중간이 이제 G20 국가. 그다음에 맨 위쪽이 이제 이거 중국이죠. 4월 달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 저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OECD에서 발표하는 게 좀 빠릅니다. 한 달 정도.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놈은 한번 고점에서 하방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딱 꺾어버리면 단기간에 다시 또 이렇게 반등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최소 뭐 1년,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한 30개월 이상 올라갑니다. 방향 싹 결정나면 밑으로 그냥 빠진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쭉 빠지다가 한 2년 만에 이제 저점 찍거나 이렇게 상방으로 딱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방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최소한 10개월 이상, 짧으면 1년 이상, 길면 30개월까지 평균치 이런 식으로 막 굴곡 이래대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면 지금 뭐 4월 달에 이제 방향이 완전히 상방 쪽으로 나왔으니까 적어도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내년에 막말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경기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조업 PMI 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수출이 거의 한 45%니까. 그래서 제조업 PMI하고 코스피하고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름에 6월 달에 기준치 50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작년 5월 달, 6월 달 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48 이하로 이제 안 꺾입니다. 먼저 주가 이제 반영되고 이제 9월 달까지 2650까지 올라왔었던 것이고, 그 하반기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지수가 그러니까 이번 달이 딱 저점이에요. 이 제조업 PMI 예상 경로를 보게 되면 이번 10월 달이 저점이고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기준치 5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이건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 IMF라든지 OECD에서 일단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기 제조업 PMI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약간 주춤하다가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 IMF 때가 IMF 아니죠. 코로나 때 56까지 올라갔는데 그 고점이 오른쪽 어깨까지 지금 54까지 올라갈 예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역수지도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지금 터닝 나오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중국도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완전히 돌렸는데 여름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부동산 경기 부양, 그다음 유동성 공급, 더불어서 증시 안정화 대책 뭐 2번이나 나왔습니다. 8월 달에 수수료 인하, 그리고 뭐 이번 전전주 2주 전인가요? 그때는 담보 비율 같은 경우도 막 조정을 대폭적으로 해주고 공매도 이제 안 나오게끔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게 언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국회에서 어떤 뭐 민생 법안이 통과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민생 법안이 통과하고 나서 국회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각 부처 또 뭐 거기 또 통과해야지. 그러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그 통과 법안이 피부적으로 느끼게끔 하는 그 시기는 보통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 뭐 국회 법안 통과했다 가지고 우리 저 국민들이 바로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바로 그냥 피부적으로 그 다음 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여러분들 그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유동성 공급하고 금리 인하하고 또 유동성 추가로 공급하고 증시 안정화돼서 나온 게 지금 그러니까 7월부터죠. 8, 9, 10 이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제 연말 정도 가게 되면 그런 정책 효과가 중국 시장에도 반영이 됩니다. 뭐 경제에도 마찬가지고, 뭐 내수 경제, 수출 경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증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금보다 경기가 더 고꾸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물가가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물가인데 어제 보니까는 뭐 주말에 미국 그 PCE 지표가 예상치대로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작년 대비해서 3.9% 증가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시장 예상치 부합했죠. 3.7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10월까지는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11월부터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춤할 예정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가게 되면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까지 낮아질 것이고 미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얘는 지금 계속 우하향입니다. 그래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내년 상반기로 가게 되면 물가가 상당히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기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중기 추세는 여전히 물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요. 유로존 그 국가가 지금 20개 나라잖아요. 20개 나라. 근데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아직도 뭐 7%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도 뭐 5%, 6% 이상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같은 유로존 내에 있는 국가입니다만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에 그리스도 한 10%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은 1.6% 지난달에 보니까 그리스는 1.6%까지 확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 내에서도 평균치는 지금 아직도 한 6%, 5% 이상인데 그 20개 나라 중에서도 몇몇 나라 같은 경우는 2% 미만으로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로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불만이 많이 있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지금 물가 지수가 1.6%까지 낮아졌는데 너희들 때문에 지금 고금리 막 유지해가지고 경기가 더 안 좋지 않나 이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조절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을 봐야 되겠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량 아니겠습니까? 통화량. 주가가 이제 작년에 이제 계속 밀었던 이유는 뭐 금리 인상 부분도 이제 결정적인 작용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부분이 지금 본원 통화량 보게 되면은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 연초까지 많이 꺾였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 본원 통화량이 2019년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뭐 2020년도 중간까지는 계속 막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죠? 작년 연말까지 증가를 했다가 이제 뚝 떨어지고 나서 7월부터는 이제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서서히 8월 때 잠깐 주춤합니다만 아마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이 에만, 그 협의 통화량 같은 경우도 8월 달은 좀 주춤했는데 여기 보세요. 작년에 그 협의 통화량 같은 경우도 2022년도 그러니까 2분기부터 통화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요것도 이제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확 빨아들였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하면서.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유동성이 줄어들다 보니까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감소폭은 계속 이렇게 줄어들면서 3분기 그러니까 7월부터는 급격하게 늘었다가 8월 달에 잠깐 주춤하고 이게 하반기에 아마 다시 증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도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로 지금 10개월 가까이 지금 동결이잖아요. 1월 달까지 오르고 계속 동결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제 돈맥경화 현상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아하, 7월부터는 협의 통화량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하는 거 봐서는 이제는 시중에 돈이 좀 돌겠구나. 특히 이제 올해보다도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가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강의 통화량도 맞아요. 강의 통화량 같은 경우는 2분기 중간부터 해가지고 6, 7, 8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뭐 부동산이고 뭐고 하다 보니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명품, 중고 명품 물품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확 줄었다가 시장 조정 나오고 나서 2분기 중후반부터 강의 통화량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금융기관 유동성도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량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주식시장의 유동성 환경도 좀 많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비율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다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지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가가 비싸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작년 10월 달에는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86.1%에서 올해 10월 달 같은 경우는 더 줄었을 겁니다. 89%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과 지금 한 3% 차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명목 GDP가 작년에 2060 정도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보통 이제 명목 GDP 대비해가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몇 %까지 내려오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저평가다, 고평가다 얘기할 수 있겠죠. 기준이 100이니까. 그죠? 지금 이제 90%, 올해 90% 미만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적어도 이 시가총액 비율만 보더라도 현재 지수 때는 최소한 10% 이상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저평가 구간에. 10%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수로 만약에 환산한다 그러면 한 3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지금 2300이니까 최소한 2600, 2700은 가야 그게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적정 주가라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지난 주에 미스터 마켓에서도 다른 지표를 더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일단 그러면은 이제 악성 뭐 신용 매물이라도 이번에 많이 밀었으니까 주가가 뭐 고객 예탁금이나 주변 지표를 또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사실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뭐 자영업 분자 같은 게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이런저런 데이터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하는 내용을 보시고 많이 참고를 하실 텐데요. 저 김목만이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주식은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지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적어도. 예탁금만 보시더라도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예탁금이 저점일 때는 주가가 다수의 시차는 있어요. 보통 저점이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니까 지금 48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탁금이 지금 이렇게 이번 9월달, 10월달부터 이렇게 밀 때 지금 쓰리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쓰리바닥. 그러니까 48조 원 밑으로는 더 주저앉지는 않더군요. 그게 또 이제 그럴 것이 아까 제가 그래서 미리 유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강의 통화량, 뭐 협의 통화량, 그다음에 본원 통화량, 그다음에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 예탁금도 조금씩 증가한다, 오히려. 최근에 지수 빠졌을 때. 요건 이제 긍정적이죠. 그리고 예탁금이 이제 쓰리바닥 나왔으니까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을 거란 얘기죠. 자, 신용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24일 날 고점이었을 여기가요. 코스피가. 이때는 한 2조 원 정도 감소했어요. 2조 원 정도. 2조 원이면 작게 감소한 게 아니거든요. 양시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9월 8일 날, 7일 날이 신용이 고점이었거든요. 9월 8일 날, 이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예, 그 기간에 코스피는 한 1조 한 3천억 정도. 코스닥은 여기서 1조 한 6천억 정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포함해가지고, 3조 원 정도. 이게 지난주 목요일까지거든요. 아마 금요일 날도 더 감소했다고 보는데, 3조 원 이상 아마 이 구간에서 신용이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신용이 아까 한 15% 정도 감소를 했어요. 보통 이 당시가 작년에 막 6월 달하고 작년 9월 달에 무식하게 밀었을 때 그때는 한 20% 조금 안 되게 밀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작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고점에서 7월 고점 대비해서 한 15% 밀었고 신용도 한 15% 밀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악성 매물도 좀 나올 만큼 나왔다. 그리고 이 신용만 지금 민 게 아니에요. 신용만 기본 3조 원 이상 되고 신용이 3조 원이다 보면 스탁론 최소한 1조 원 이상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반대 매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지수 하락 구간에서 신용 스탁론 반대 매매, 미수 반대 매매, 그다음에 증권 담보 대출 그 물량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적어도 한 6, 7조 원 정도 그 악성 매물이 이미 시장에 출회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 금액이면 진짜 비 오는 날 막말로 연락에 지금 매를 맞은 거예요. 먼지나게 매를 맞은 겁니다. 이 정도 악성 매물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출회가 돼가지고 지금 소화를 한 상태니까 이것도 좀 이제 긍정적이다. 쏟아질 때는 좀 무서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해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 외에 이제 주변 지표를 보게 되면 일단 거래 회전율, 그러니까 유동성은 좀 늘긴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메이저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자체가 4조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다들 이제 감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이제 흘러내린다든지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래 회전율, 거래 대금,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바닥이다. 메말랐다. 소위 얘기하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쩌쩍 지금 갈라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저점이라는 신호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래 회전율, 거래 대금,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가가 밀리고는 있으나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이제는 바닥이다. 또 뺄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지수는 PBR,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 봤을 때 10년이 최저치고요. 그다음에 월봉에서는 이제 지지 맥점이고 정리를 제가 해드리자면 요 네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는 저는 4분기 저점 구간을 보고 있고 고점에서 주식을 지금 많이 물리신 분들은 이제는 심적으로 더 이제 고통받지 마시고 급한 자금이 아니시다 그러면 바이 앤 홀드 전략 유지하시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더 강하게, 더 높게 올라올 때 그때 조절하더라도 조절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